그날 병원 구내식당 한가운데서였어요. 사람들이 숟가락을 들고 멈춰섰지요. 누군가 제 손목을 잡아당기더니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이 사람 내 손녀입니다.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뒤집을 줄은 그때는 몰랐어요. 저는 그저 밥을 해주던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김정은입니다. 48살. 지금은 작은 요양시설에서 식단을 짜고 직접 밥을 합니다. 아침에는 된장국을 끓이고 점심에는 부드러운 반찬을 맞추고 저녁에는 소화 잘 되는 죽을 챙깁니다. 어르신들 표정이 한 숟갈에 바뀌는 걸 볼 때가 있지요. 그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숨을 쉽니다. 오늘은 괜찮다 하고요. 제가 밥에 집착하는 이유는 아주 오래된 데서 시작됐습니다.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을 모두 잃고 시설에서 자랐어요. 너무 어릴 때라 얼굴도 목소리도 기억이 없습니다. 그냥 태어나자마자 맡기고 갔다는 말만 들었지요.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아빠가 어떤 냄새인지 저는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이상한 별명이 하나 있었어요. 시설 아이들이 저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엔 민망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호칭이 좋았지요. 누군가 제게 기대고 제 이름 대신 따뜻한 단어를 얹어주는 느낌이었거든요. 밤이 되면 시설은 조용해집니다. 복도 형광등이 반쯤 꺼지고 선생님 발소리가 멀어지면 아이들이 기어들어 오듯 제 침대 옆으로 모였습니다. 배고프다는 소리 대신 작은 속삭임이 먼저였어요. 엄마 오늘은 뭐해요? 쉿. 조용히 해야지요. 선생님 깨시면 큰일 납니다. 저는 발끝으로 주방에 내려갔습니다. 냄비 뚜껑이 달그락거리지 않게 손바닥으로 꼭 누르고 수도는 아주 조금만 틀었지요. 라면은 물을 적게 잡아 국물이 진하게. 떡볶이는 고추장에 설탕을 아주 조금. 계란말이는 소금을 한 꼬집만. 그때는 재료도 기술도 부족했지만 이상하게 아이들은 잘 먹었습니다. 엄마, 진짜 맛있어요. 엄마 손맛이네요. 손맛이 뭔지 알아요? 모르지요. 그래도 배부르면 됐지요. 아이들이 혀를 대일까봐 후후 불어주고 국물 튀지 말라고 앞치마를 둘러주고 남은 한 조각을 서로 미루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진짜 엄마는 아닌데 엄마 같은 일을 하고 있구나. 그 순간만큼은 가족 흉내가 아니라 정말 가족 같았지요. 어느 날은 결국 선생님께 들켰어요. 문이 벌컥 열리고 선생님 얼굴이 어둡게 내려앉았지요. 밤마다 무슨 짓입니까? 죄송합니다. 먹는 게 부족해서 그랬습니까? 아니요. 애들이 맛있게 먹는 거 보면 제가 좋아서요. 선생님은 한참 저를 보다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는 괜히 더 창피해져서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제가 입 밖으로 꺼낸 말이 제 인생의 뿌리였지요. 식판 말고요. 진짜 집에서 가족들이랑 둘러앉아서 밥 먹어보고 싶었어요. 선생님은 대답 대신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따뜻했어요. 낯설 정도로요. 그리고 그날 이후 한 달에 한 번은 저희 야식 모임을 모른 척 눈 감아 주셨지요. 그 작은 허락이 제겐 세상을 버티게 하는 구멍 같은 빛이었습니다. 시간은 금방 흐릅니다. 18살이 되면 시설을 나가야 한다고 했어요. 보호 종료 아동이 된다고요. 자립 정착금이 나온다며 선생님이 종이를 내밀었지요. 그 돈이 그때는 엄청 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냉정했어요. 방 한 칸 구하는 것부터가 벽이었습니다. 짐을 싸던 날 아이들이 제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저는 웃어 보이려고 했지만 목구멍이 자꾸 막혔지요. 엄마 가지 마요. 가야지요. 그래도 밥은 계속 해 먹어야지요. 어디서요?
어딘가에서요. 제가 꼭 식탁을 만들 겁니다.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약속했어요. 언젠가는 진짜 집에서 진짜 가족과 진짜 이름으로 불리며 밥을 먹겠다고요. 누군가 정은아하고 불러주는 식탁을요. 그 약속이 저를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너무 간절해서였을까요? 저는 곧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늘 괜찮습니다만 말하던 밥 앞에서만 눈이 흔들리던 사람을요. 그 사람과 함께 제가 상상하지 못한 집의 문을 열게 되지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찾고 있던 식탁이 따뜻함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걸요. 체면과 서열, 숨겨진 이름과 오래된 죄책감까지 한꺼번에 올라오는 자리라는 걸요. 그래도요. 저는 그때도 지금도 믿는 게 하나 있습니다. 사람 마음은 결국 밥 한 숟갈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봄비가 자주 오던 때였습니다. 요양원 창문에 빗방울이 붙었다가 미끄러져 내리면 저는 그걸 보며 밥을 했지요. 젖은 공기에는 된장 냄새가 더 진하게 배어납니다. 어르신들은 그 냄새만 맡아도 표정이 풀립니다. 오늘은 밥 먹을 만나네. 그 말이 제 하루를 버티게 했습니다. 그런데 일장에서 제가 꺼냈던 그 약속, 언젠가 내 이름을 불러주는 식탁을 만들겠다는 마음이 조금씩 현실의 벽과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요양원 운영은 늘 빠듯했습니다. 식자재 값은 오르고 보호자들은 민감하고 직원은 부족했지요. 한 번은 보호자 한 분이 전화로 따져 물었습니다. 국이 싱겁다던데요? 우리 아버지 입맛을 모르세요? 저는 숨을 고르고 낮게 답했습니다. 어르신들 건강 때문에 염도는 맞춰야 합니다. 대신 간장 곁들임은 더 드리겠습니다. 상대는 한숨을 쉬며 끊었지요. 전화가 끝나자 손끝이 찬물에 닿은 것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그날 밤 시설 점검을 위해 박도연 씨가 왔습니다. 야간 담당이라 늘 조용히 들어와 조용히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큰 키에 마른 어깨, 작업복 지퍼를 끝까지 올리고 손은 주머니에 넣은 채로요. 저는 그 사람을 보면 자꾸 배고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말은 괜찮습니다 뿐인데 눈은 늘 어딘가 비어 있었거든요. 도연 씨, 잠깐 드시고 가세요. 제가 식당 한쪽에 국그릇을 놓자 그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집에 가서 먹겠습니다. 집에 가면 뭐라도 있어요? 제가 너무 직설적으로 물어버렸지요. 그는 잠깐 멈췄다가 아주 짧게 웃었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드세요. 남는 국 아니고요. 오늘 새로 끓였습니다. 도연 씨는 결국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릇에서 올라오는 김이 그의 얼굴을 잠깐 가렸고 김이 거치자 눈가가 조금 붉어 보였어요. 그는 국을 한 숟갈 뜨더니 천천히 삼켰습니다. 이건 시금치가 들어갔네요. 네. 어르신들 드시기 좋게 부드럽게 데쳤습니다. 이 냄새 예전에 잠깐 맡아본 것 같습니다. 어릴 때요? 네. 근데 오래돼서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남았습니다. 저도 오래된 사람이니까요. 기억이 없어서 더 오래된 사람처럼 사는 사람. 그래서 저는 그 뒤로 도연 씨가 올 때마다 작게라도 밥을 챙겨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국 한 그릇이었고, 그 다음엔 계란말이 한 조각이었고, 어느 날은 김치를 잘게 썰어 볶아낸 김치볶음이었습니다. 도연 씨는 늘 한마디만 했지요. 감사합니다. 딱 그만큼만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속도가 아주 조금씩 느려지고 있다는 것을요. 도망치듯 나가던 발걸음이 식탁 앞에서는 잠깐 머문다는 것을요. 문제는 그 잠깐이 저에겐 너무 큰 의미가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는 마음이 커지는 게 무서웠습니다. 가족이 없는 사람은
마음을 주는 방법도 서툴러지거든요. 주면 잃을까봐, 잃으면 다시는 못 일어날까봐요. 그러던 어느 날 요양원 냉장고가 고장났습니다. 고기와 두부가 상할까봐 새벽까지 냉동고를 옮기고 직원들에게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였지요. 저는 부엌 바닥에 잠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도연 씨가 다시 들어왔어요. 점검하러 왔다가 상황을 본 겁니다. 왜 혼자 하세요? 사람 부르셨습니까? 부르면 돈이 들잖아요. 제가 웃어 보이려 했는데 입꼬리가 잘 안 올라갔습니다. 도연 씨는 말없이 장갑을 끼고 냉장고 뒤편을 열었습니다. 손놀림이 빠르고 정확했어요. 땀 한 방울 없이 일하는 사람처럼 보였지요. 도연 씨, 이런 거 어디서 배웠어요? 그냥요. 필요해서요. 필요해서 살다 보면 안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이 너무 한국적이고 너무 현실적이라 저는 괜히 눈이 시큰했습니다. 필요해서 배운 것들로만 겨우 이어온 인생. 그게 저랑 닮아 있었거든요. 고장이 잡히고 새벽 2시가 넘어갔습니다. 저는 남은 죽을 한 그릇 데워 내밀었습니다. 먹고 가요. 따뜻할 때 도연 씨는 그릇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정은 씨는 가족이 있습니까? 그 질문에 저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는 제게 늘 빈칸이었으니까요. 없습니다. 저도 없습니다. 그는 낮게 말하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집이 갖고 싶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못하자 도연 씨가 이어 말했습니다. 이때는 대사가 더 많아졌지요. 갈등은 원래 말에서 시작되니까요. 정은 씨는 늘 밥을 차려줍니다. 그게 누군가를 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할 줄 아는 게 그거라서요. 저는 누가 밥을 차려주는 집에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요. 그럼 같이 만들면 안 됩니까? 지금요? 네. 빨리요. 저는 기다리는 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 말에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반갑고 무섭고 이상하게 서러웠어요. 빨리라는 말이 달콤한 사람은 되게 오래 기다려본 사람이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연 씨, 혹시 서두르는 이유가 있어요?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표정이 잠깐 굳었지요. 없습니다. 진짜요? 없습니다. 그 대답이 너무 단단해서 오히려 금이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그는 반지를 사오지 않았습니다. 꽃도 없었지요. 대신 아주 현실적인 말을 했습니다. 정은 씨, 결혼하면 집부터 구해야 합니다. 알아요. 저는 당분간 갈 데가 있습니다. 어디요? 그가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 망설임이 제 속을 서늘하게 만들었어요. 찾아뵐 사람이 있습니다. 결혼한다고 말은 해야 합니다. 가족이에요?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조용히 경보가 울렸습니다. 없다고 했던 가족, 갈 데가 있다는 말,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 허락을 받듯이 말하는 태도. 그날 밤 저는 요양원 부엌에서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수세미가 접시를 지나갈 때마다 물이 아니라 생각이 흘러내리는 것 같았지요. 나는 또 식탁을 꿈꾸고 있다. 그런데 식탁은 사람 하나의 마음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누군가의 과거가, 누군가의 체면이, 누군가의 숨긴 이름이 그 위에 같이 올라올 수도 있다. 그래도 저는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평생 도망칠 곳이 없어서 버틴 사람이니까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괜찮습니다에 속지 않기로요.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보겠다고요. 그리고 다음 주말 도연 씨는 저를 데리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정은 씨, 같이 가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잠깐 숨을 고르고 대답했지요. 네, 가보겠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상상하던 집의 문이 생각보다 무겁게 열리기 시작한 건요. 그 집으로 가는 길 내내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와이퍼가 빗물을 밀어내는 소리만 났지요. 도연 씨는 운전대만 잡고 앞만 봤습니다. 저는 창밖만 봤고요. 말을 꺼내면 무언가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광교 단독주택 단지 초입에서부터 숨이 막혔어요. 정원이 있는 집들이 줄지어 있었고 대문은 전부 높았습니다. 여긴 내가 살던 세계가 아니구나. 발이 먼저 알았지요. 현관 앞에 서자 도연 씨가 짧게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할게요. 저도 같이 할게요. 정은 씨는 말 많이 하지 마세요. 그 한마디가 제 안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말을 하지 말라니요. 가족이 되자고 했던 사람이 왜 갑자기 제 입을 막는 걸까요? 배를 누르자 금방 문이 열렸습니다. 서정란 선생님, 뉴스에서나 볼 법한 단정함이었습니다. 살짝 올라간 턱, 깔끔한 눈매. 미소는 있는데 온기가 없었어요. 도연 씨를 보자마자 그녀는 숨도 고르지 않고 말했습니다. 다시는 안 올 줄 알았는데. 도연 씨가 억지로 웃었습니다. 결혼합니다. 그제야 그녀의 시선이 저에게 왔습니다. 눈이 위에서 아래로 한 번, 그리고 한 번 더, 마치 옷의 재질을 만져보듯 사람을 확인하듯요. 저는 모르게 손가락 끝을 움켜쥐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데려왔다고? 말이 낮았는데도 귀가 뜨거워졌습니다. 도연 씨가 제 앞을 반쯤 막듯 섰지요. 그 작은 몸짓이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이 집에선 내가 보호받아야만 하는 사람이구나. 그 사실이 싫었습니다. 거실은 넓고 조용했습니다. 바닥은 반짝였고 공기는 향이 났습니다. 정갈한 백색, 흐트러짐 없는 쿠션. 그 속에 앉자 제 등이 자꾸 굽었습니다. 서정란 선생님은 커피를 내오지도 않았어요. 대신 서류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지? 도연 씨가 대답했습니다. 요양원에서 식단하고 조리합니다. 조리? 그녀가 단어를 한 번 씹었습니다. 그럼 고등학교는? 저는 낮게 답했지요. 시설 나와서 바로 일했습니다. 순간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컸습니다. 서정란 선생님은 제게 미소 비슷한 걸 지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도연아, 너도 내 급이 있지 않니? 도연 씨의 턱이 굳었습니다. 급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현실을 말하는 거야. 그녀는 저를 보지 않고 이어 말했어요. 사람은 환경을 못 이겨. 특히 결혼은 더 못 이겨. 그 말이 칼처럼 제 옆구리에 꽂혔습니다. 저는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저도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혀가 잘 안 움직였어요. 이 집의 공기가 제 목을 누르고 있었거든요. 도연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결혼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지낼 겁니다. 서정란 선생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뭐라고? 집이 필요합니다. 결혼하려면 내가 허락해야 되는 거 알고 말하는 거니? 허락이 아니라 통보입니다. 그 말은 멋있었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더 내려앉았습니다. 통보는 쉬워도 같이 사는 건 어렵습니다. 저는 이제 가족이 아니라 전쟁터로 들어온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저택의 부엌은 호텔처럼 반짝였습니다. 저는 습관처럼 앞치마를 찾다가 멈췄지요. 여기서는 뭘 해도 티가 나겠구나. 그래도 저는 하고 싶었습니다. 이 집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밥밖에 없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시금치를 부드럽게 데치고 두부는 작게 썰고 파는 흰 부분만 넣었습니다.
냄새가 퍼지자 잠깐 마음이 놓였어요. 밥상은 싸움이 아니라 다리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서정란 선생님은 식탁에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말했어요. 냄새가 너무 강하네. 이 집에서 누가 아침을 먹니?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웃어 보였습니다. 아침 한 끼라도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녀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너 나한테 밥심 타령할 거면 밖에서 해. 나는 환자 보러 가야 해. 그 말 뒤로는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국은 뜨거운데 속은 차가웠지요. 도연 씨는 출근 준비를 하며 제 눈을 피했습니다. 아마 미안했겠지요. 하지만 미안함은 해결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집에 손아래 동서가 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서정란 선생님의 친아들 쪽 며느리 한지수 원장. 저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괜히 옷깃을 정리했습니다. 더 좋은 사람이 올 때 초라해지는 버릇이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한지수는 들어오자마자 집을 한 바퀴 훑어봤습니다. 눈이 빠르고 정확했어요. 그리고 제게 아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형님이시죠? 저는 지수예요. 웃는데도 날이 서 있었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병원에서는요, 아는 척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멈칫하자 그녀가 덧붙였습니다. 요즘 사람들 말이 얼마나 빠른데요? 체면이 있잖아요. 체면이요? 제가 작게 되묻자 지수가 웃었습니다. 네. 우리 집안 체면요. 서정란 선생님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공과 사는 구분해야지. 너도 조심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화장실에서 손을 오래 씻었습니다. 비누 거품이 다 사라져도 손끝이 계속 더럽게 느껴졌지요. 제가 더러운 게 아니라 제가 있는 자리가 더럽게 느껴진 겁니다. 서열과 체면이 사람 위에 앉아 있는 자리. 저는 도연 씨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살면 우리 마음이 달아요. 우리 결혼이 상처가 돼요. 하지만 그는 지친 얼굴로 침대 끝에 앉아 있었고 저는 그 침묵을 깨는 게 두려웠습니다. 처음으로 만든 식탁이 깨질까 봐요. 그래서 저는 해결하려고 애썼습니다. 더 공손하게 인사하고 더 조용히 움직이고 냄새가 덜 나는 음식으로 바꾸고 식탁에 앉을 때도 말수를 줄였지요. 내가 조금만 더 맞추면 괜찮아질 거야. 한국에서 많은 사람이 그렇게 버티니까요.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맞출수록 더 낮아졌고 낮아질수록 더 쉽게 무시당했어요. 너는 원래 그런 애라는 눈빛이 하루하루 쌓였지요. 어느 날 도연 씨가 집안에서 전화를 받는 걸 들었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있었지만 단어가 귀에 박혔어요. 공동명예 그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동명예.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지요. 여기는 우리 집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허락으로 잠시 빌려 사는 곳이었고 그 허락은 언제든 걷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부엌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두운 거실에 앉아 창밖만 봤지요. 정원나무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나무는 뿌리를 숨기지 않는데 사람은 뿌리를 숨기고 서로를 재단합니다. 절망 속에서 이상하게도 한 가지 단서가 떠올랐어요. 도연 씨가 처음 국을 먹던 날 했던 말. 이 냄새 어릴 때 잠깐 맡아본 것 같습니다. 그 잠깐이 저도 모르는 어떤 과거와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가끔 냄새 하나로 돌아오니까요.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여기에서 더 작아지지 않기로요. 체면 앞에서 내 삶을 숨기지 않기로요. 저는 조용히 도연 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을 따로 구해요. 도연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 네. 여기서 버티면 우리가 우리를 잃을 것 같아요. 도연 씨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겠습니다. 그 대답 하나가 희망일까요? 더 큰 위기의 시작일까요? 저는 아직 모릅니다. 다만 확실한 건 이 위기를 그냥 넘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곧 제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나의 뿌리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그때 누군가가 제 이름을 아주 또렷하게 부를지도 모르지요. 정은아 하고요. 저희는 아주 작은 것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큰 결심을 해도 현실은 한꺼번에 바뀌지 않지요. 그래서 저는 하루의 방향만 바꾸기로 했어요. 눈치 보며 사는 방향에서 우리를 지키는 방향으로요. 먼저 도연 씨와 시간을 정했습니다. 저녁 식탁 앞이 아니라 집 밖에서요. 말이 새어나가지 않는 곳이 필요했습니다. 주말 아침 동네 주민센터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바람이 차고 하늘은 흐렸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숨이 덜 막혔어요. 도연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은 씨 미안합니다. 뭐가요? 여기 데려온 거요. 말 안 한 거요. 그가 손을 모아 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자주 보던 괜찮습니다의 손이 아니었어요. 불안해 보이는 손이었습니다. 저는 말 대신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물었지요. 도연 씨, 우리한테 숨긴 게 또 있어요? 그가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집이 제 이름으로 된 게 아닙니다. 공동명의라고 했죠. 네. 어머니랑요. 그럼 우리가 나가자고 하면 나갈 수 있어요? 그가 한참 침묵했습니다. 침묵이 길어지면 마음이 먼저 낙하합니다. 저는 그걸 너무 잘 알아요. 지금은 어렵습니다. 도연 씨가 낮게 말했습니다. 제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신 방법은 찾겠습니다. 저는 그 말에서 변명보다 약속을 들으려고 애썼습니다. 사람은 다 서툴 수 있으니까요. 다만 약속만은 지켜야 합니다. 저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도 준비해요. 같이요. 도연 씨가 제 얼굴을 봤습니다. 그 눈빛이 처음으로 같이라는 단어를 믿게 했지요. 그날부터 저희는 역할을 나눴습니다. 저는 집을 찾았습니다. 작은 빌라, 오래된 아파트, 보증금이 낮은 원룸도 봤습니다. 냄새가 나는 집도 있었고 창이 너무 작은 집도 있었지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 식탁은 내 공간에서 시작한다. 그 문장을 마음속에 적어두고 다녔습니다. 도연 씨는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이 그 주엔 문서를 들고 다녔어요. 등기부등본, 금융서류, 상담 예약 문자. 저는 그런 종이들이 낯설었지만 도연 씨는 그걸 붙잡고 현실을 건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밤에 도연 씨가 들어왔는데 얼굴이 더 피곤해 보였어요. 저는 따뜻한 물을 따라주고 묻지요. 오늘 어땠어요? 그가 잠깐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웃었습니다. 좋아서 웃었어요? 아니요. 비웃는 웃음이었습니다. 제가 고개를 숙이자 도연 씨가 처음으로 제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정은 씨가 잘못한 거 아닙니다. 그 한 문장이 저를 울릴 뻔했습니다. 저는 울지 않고 웃지도 않고 그냥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요. 근데 자꾸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도연 씨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내가 못나서 이런 집에서 아직도 못 끊고 사는 것 같아서요. 그 말이 오해를 조금 풀어줬습니다. 도연 씨가 강한 사람이 아니라 버티는 사람이라는 걸요.
저도 똑같은 사람이니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도연 씨에게 밥을 차려줬습니다. 사실 그 집 부엌은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도구가 너무 깨끗해서 손을 대기가 무섭거든요. 그래도 저는 김치볶음밥을 했습니다. 가장 익숙한 맛으로요. 맛있어요? 제가 묻자 도연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랜만에 배가 따뜻해집니다. 그 말이 제게도 약이 됐지요. 저희는 작은 규칙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매일 밤 10분은 서로의 하루를 듣기. 길게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문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힘든 게 무엇이었는지, 오늘 고마운 게 무엇이었는지요. 오늘 고마운 건요. 뭐예요? 정은 씨가 나한테 화를 안 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화 안 낼까요? 제가 반쯤 농담처럼 말하자 도연 씨가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귀했습니다. 이 집에서 처음 본 웃음이었거든요. 변화는 그렇게 느리게 왔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왔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앞에서 더 이상 설명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마음을 제가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대신 제 마음을 지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은 지수 씨가 병원 얘기를 꺼냈습니다. 형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병원에서는 제가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딱 한 문장만 했지요. 알겠어요. 대신 나도 부탁 하나만 할게요. 집에서는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해줘요. 지수 씨의 표정이 잠깐 굳었습니다. 서정란 선생님도 저를 쳐다봤고요. 집안 공기가 얼어붙는 느낌이었지만 이상하게 저는 덜 흔들렸습니다. 말을 크게 한 것도 아닌데 제 등이 조금 펴졌지요. 그날 밤 도연 씨가 제게 말했습니다. 오늘 잘했습니다. 뭐가요? 부러지지 않은 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스스로를 칭찬해 봤습니다. 그래, 나는 부러지지 않았다. 그리고 작은 성과가 하나 생겼습니다. 도연 씨가 제게 종이를 내밀었어요. 부동산 계약서 초안이었습니다. 큰 집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 방 2칸, 창이 크고 부엌이 좁았어요. 하지만 그 좁은 부엌이 저에겐 넓게 느껴졌습니다. 여기 진짜 우리 집이 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도연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될 겁니다. 내가 만들겠습니다. 나도 같이 만들게요. 네, 같이요. 저는 그날 오랜만에 미래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가정이란 말이 드디어 따뜻하게 들렸지요. 저는 부엌 창 앞에 서서 상상했습니다. 아침에 된장국 냄새가 퍼지고 도연 씨가 식탁에 앉고 누군가가 제 이름을 자연스럽게 부르는 장면을요. 그리고 그때 제가 몰랐던 방향에서 희망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나이가 많았고 떨림이 있었어요. 김정은 씨 맞습니까? 저는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누가 제 이름을 이렇게 또렷하게 부르지요. 게다가 그 목소리엔 이상하게도 오래된 확신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김만수라고 합니다. 잠깐 숨을 고른 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을 꼭 만나야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손에 쥔 휴대폰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도연 씨가 제 표정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저는 대답 대신 전화를 꼭 쥐었지요. 마치 놓치면 다시는 안 올 것처럼요. 그 순간 제가 깨달았습니다. 위기를 벗어나려는 노력은 집을 구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요. 어쩌면 저는 이제 우리의 집뿐 아니라 나의 뿌리와도 마주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도 이상하게 두렵기만 하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작은 식탁을 만들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식탁 위에는
이제 가치라는 단어가 놓여 있으니까요. 3장 끝에 절망이 끝이 아니라는 걸 저는 그 전화 한 통으로 처음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이 희망이 또 다른 파도를 데려올 수도 있다는 걸요. 그럼에도 저는 도연 씨를 한번 바라보고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번엔 도망가지 말아요. 도연 씨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같이 갑시다. 이제 남은 건 그 목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확인이 우리 인생을 어디로 데려갈지 저는 아직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 전화는 끊겼는데도 제 손은 한동안 휴대폰을 놓지 못했습니다. 김만수라는 이름. 낯선데도 이상하게 오래된 느낌이었지요. 저는 도연 씨를 바라봤습니다. 도연 씨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은 두려움이면서 결심이기도 했어요. 다음 날 저녁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부산이 아니라 수원 근처였습니다. 조용한 상가 건물 3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 제 심장이 같이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복도는 형광등이 희미했고 바닥은 차가웠지요. 문 앞에 서자 손끝이 떨렸습니다. 도연 씨가 제 옆에서 낮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어요. 문을 연 사람은 생각보다 훨씬 나이가 많았습니다. 70 후반쯤. 눈빛이 선명했는데 그 안에 후회가 들어 있었지요. 그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숨을 들이켰습니다. 정은아. 저는 그 한마디에 다리가 풀릴 뻔했습니다. 누가 제 이름을 그렇게 부르지요? 저는 목이 마른데 물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누구세요? 제가 겨우 묻자 그는 제 앞에 서류철을 올려두었습니다. 시설 이름이 적힌 종이, 제 사진, 제 인적사항. 그 종이를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나는 내 외할아버지다. 김만수라고 한다. 말도 안 돼요. 제가 먼저 의심부터 한 건 세상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의심하는 게 맞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부터 하자. 도연 씨가 제 손등을 살짝 눌렀습니다. 정은 씨, 천천히 해요. 검사 결과는 며칠 뒤 나왔습니다. 숫자와 문장은 차갑게 적혀 있었는데 제 마음은 뜨거웠어요. 친족관계 성립. 그 네 글자가 제 평생의 빈칸을 건드렸습니다. 김만수 어르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나는 내 아들을 떼어놓으면 되는 줄 알았다. 사람 마음이 그렇게 쉽게 떨어지는 줄 알았다. 그는 제 손을 잡고 무릎을 굽혔습니다. 저는 놀라서 몸을 앞으로 숙였지요. 일어나세요. 그러지 마세요. 사과해야 한다. 내가 혼자 버틴 세월을 내가 망쳤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숨이 크게 한 번 나왔어요. 울기엔 너무 늦었고 화내기엔 너무 어렸던 제가 갑자기 지금 여기로 불려온 기분이었지요. 그리고 어르신은 마지막 말을 꺼냈습니다. 내 아버지가 아프다. 너를 보고 싶어 한다. 그날 저는 도연 씨와 함께 병원으로 갔습니다. VIP 병동이었습니다. 복도가 넓고 조용해서 제 발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침대에 누운 남자가 저를 바라봤어요. 얼굴이 마른데도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내 아버지구나. 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오래 놓지 않았습니다. 손이 너무 가벼워서 더 아팠지요. 늦어서 미안하다. 저도 무서웠어요. 제가 솔직히 말하자 아버지가 웃었습니다. 기침 섞인 웃음이었지만요. 부모 없이도 잘 자랐구나. 너 많이 외로웠겠다.
그 말이 제 안을 쿡 찔렀습니다. 외로웠다는 말을 처음으로 누군가가 인정해줬거든요. 아버지는 한참 저를 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된장국이 생각난다. 시금치 넣은 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자마자 국을 끓였어요. 시금치를 데치며 어릴 적 몰래 끓이던 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저는 엄마였고 지금의 저는 딸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두 역할이 겹치면서 마음이 조용해졌지요. 다음 날 병실에서 아버지는 국을 한 숟갈 뜨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 맛이야. 저는 그 말에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진짜요? 그래. 내가 엄마 손맛을 이어받았나 보다. 저는 웃으려다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라는 사람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는데 그 손맛이라는 말로 연결될 줄 몰랐지요. 그 이후로 저희는 자주 병원에 갔습니다. 도연 씨는 말이 적었지만 병실에서는 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물컵을 채우고 담요를 정리하고 침대 각도를 맞추고요. 아버지는 그런 도연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사위가 참 단단하구나. 도연 씨가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상태는 크게 기적처럼 바뀌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밥을 더 먹고 웃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회복은 드라마처럼 확 뒤집히는 게 아니라 오늘 한 숟갈, 내일 한 번의 웃음으로 쌓인다는 것을요. 그리고 우리도 변했습니다. 집 문제는 결국 정리했습니다. 크지 않은 아파트로 옮겼어요. 부엌이 좁아도 그 좁음이 좋았습니다. 이제 누구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니까요. 저는 첫날 저녁 조용히 상을 차렸습니다. 된장국, 계란말이, 김 그리고 따뜻한 밥. 도연 씨가 식탁에 앉아 말했습니다. 정은 씨. 그가 제 이름을 부를 때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 이름이 이제 내 자리가 된 느낌이어서요. 고생 많았어요. 도연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당신도요. 나 예전엔 늘 괜찮다고만 했죠. 그랬어요. 이젠 안 그러려고요. 괜찮지 않으면 말할게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대답했습니다. 나도요. 나도 참는 걸로만 살지 않을게요. 며칠 뒤 김만수 어르신도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어르신은 식탁에 앉아 한참 밥을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렇게 같이 먹는 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다. 저는 밥을 더 퍼드리며 말했지요. 앞으로 자주 오세요. 혼자 드시지 말고요. 도연 씨도 짧게 덧붙였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어르신의 눈이 젖었습니다. 고맙다. 내가 잃어버린 시간을 너희가 채워주는구나. 시간은 또 흐릅니다. 아버지는 결국 어느 날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손을 놓기 전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어요. 정은아 고맙다. 내가 못해준 걸 내가 다 해줬다. 저는 울음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아빠, 저 이제 괜찮아요. 진짜로요.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어릴 때 시설 복도를 걸어가던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냄비 뚜껑을 누르며 조용히 웃던 아이. 그 아이는 가족을 만들기 위해 밥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밥으로 가족을 만나게 되었지요. 그날 밤 도연 씨가 제 어깨에 조용히 손을 올렸습니다. 정은 씨, 네, 우리 잘 살아요. 그 말이 길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응, 잘 살아요. 밥상은 계속 차릴 거예요. 지금도 저는 요양원에서 밥을 합니다. 어르신들이 오늘은 입맛 돈다라고 말하면 저는 속으로 조용히 답하지요. 나도 그렇습니다. 남는 건 돈도 체면도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손을 놓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늦게라도 사과하고, 늦게라도 만나고, 늦게라도 같이 밥을 먹는 것. 그게 사람을 살리는 일이었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압니다. 가족은 처음부터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매일의 밥상 위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요.